그날은 유난히도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접 차를 몰고 내려갔어요. 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통화에서 하민이가 말했어요. 아빠, 양파장아찌 다 먹었어요. 또 먹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침 일찍 텃밭에서 양파를 뽑고 바람에 말려 간장에 절였어요. 고춧가루는 직접 빻은 걸로 장아찌, 국물까지 손수 만든 그 반찬을 유리 용기에 담아 조심스레 뒷자리에 실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부산 동네의 조용한 주택가. 하민이와 소영이의 신혼집이었어요. 단독주택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릴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반찬만 두고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낮은 담장을 따라 걸어가는데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려는 찰나 마당 너머 집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어디서 아버지 얘기를 꺼내. 누굴 가르치려 들어. 이 모자란 놈아. 곧 이어진 건 뺨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탁 하고 울리는 그 소리가 여름 매미 소리마저 덮었어요. 그 순간의 소리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망설임 없이 대문을 밀고 마당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손이 떨렸지만 주저하지 않고 돌렸습니다. 하민이 명의로 된 이 집은 제가 결혼 선물로 마련해준 집이었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거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민이가 작은 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왼쪽 뺨은 붉게 부어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앞엔 장인 서창우가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제가 들어온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이게 사람 구실을 못하겠으면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잖아. 거실과 연결된 주방 한켠엔 며느리 소영이 있었어요.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강렬한 여름 햇살 아래 아들이 맡고 있는데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그 어떤 말보다 조용히 아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민아, 아빠야. 괜찮아. 아빠가 왔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 아래 입술은 잔뜩 말라 있었어요. 그제야 장인이 저를 알아봤는지 뒤돌았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어요. 사돈, 어떻게 오셨어요? 장인의 목소리가 한 박자 늦게 떨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반찬만 두고 갈 양으로 아무 말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여름 더위보다 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서창우의 손이 내려갔고 소영은 시선을 더 깊이 떨궜습니다. 저는 하민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짐 챙기자. 하민아,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가자. 하민은 주춤거리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화 많이 나셨어요. 지금 가면 안 돼요.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그때 장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 딸이랑 결혼해서 사는 집에서 지금 이건.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한텐 제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온 데가 이제부터 당신이 치르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서창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의 입술이 비틀어지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자식 가르치는데 이렇게 끼어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민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십니까? 여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냉랭했습니다.
하민이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이며 말했어요. 네가 그딴 식으로 해서 뭐가 되겠냐고. 사람 구실을 해야지. 사돈, 이런 아들 데리고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가족이니 우리가 가르치겠습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들 앞에서 분노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파이터 조종사로 30년 근무하며 지켜온 침착함이 이 순간에도 저를 지탱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민이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가자, 하민아. 그 말에 서창우가 갑자기 현관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하민이는 우리 딸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냥 가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키십시오. 아니면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하겠습니다. 그제야 서창우가 잠시 주저했고 우리는 그 틈을 타 현관을 나섰습니다. 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서며 등 뒤로 매미 소리만 요란했어요. 이 집에서 더는 내 아이가 숨막히며 살아선 안 된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서울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훌쩍 넘었어요. 하민이는 말없이 뒷좌석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짐도 챙기지 않았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마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놓아둔 생강차만 조용히 한 모금 마시더니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누웠어요. 그 뒷모습은 이 세상 누구보다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전기포트를 다시 올렸습니다. 생강 5조각, 대추 2개, 꿀 2숟가락. 이건 하민이가 어릴 때 감기 들면 꼭 끓여주던 방식이었습니다. 하민이 어머니가 없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경계선 지능.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았던 날 하민이 어머니는 말없이 진단서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말했어요. 이건 그냥 보통 애들하고 다르다는 말이죠. 뭔가 부족하다 뭐 그런 말 아니에요? 그 말을 지금 돌려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이 제 귀에 잊히질 않아요. 의사는 부드럽게 설명했지만 그녀는 이미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옷가방을 싸며 말했죠. 난 모자란 내 아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너랑 살면 내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어. 그날 내 엄마는 그렇게 떠났고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양육비도 전화도 생일 카드 한 장도요. 하민이가 6살 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공군 파일럿으로 훈련과 비행, 해외 파견이 잦았지만 최대한 집에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상사에게 국내 근무만 요청하던 날 그는 물었어요. 정소령, 커리어를 포기하는 게 맞나? 제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제 아이에겐 제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는 밥숟가락을 드는 속도도 느렸고 말귀를 알아듣는데 한 박자씩 늦었어요. 하지만 마음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바른 아이였습니다. 아빠, 나 오늘은 안 울었어요. 다른 친구가 나 놀렸는데 그냥 웃었어요. 하민이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오늘 제 눈앞에서 뺨을 맞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여름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저는 밤늦게 아들 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하민은 잠든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 눈엔 어두운 구름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민아, 괜찮아? 네. 아빠 집이죠? 서울. 우리 집. 그제야 아이의 목소리가 조금 돌아왔습니다. 아빠, 내가 많이 이상한가요? 저는 말없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야. 오히려 세상이 널 감당 못하는 거지. 아들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손등 위엔 멍자국이 또렷했어요. 이거 뭐야?
여기 멍은? 아, 설거지하다가 살짝 부딪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전투기 조종석에서 수많은 위험 징후를 읽어왔습니다. 이런 거짓말도 금방 알아차렸어요. 넘어졌어요. 부딪혔어요. 실수였어요. 항상 그렇게 말했죠. 아들은 이불을 조금 끌어당기며 가만히 속삭였어요. 근데 아빠, 소영이는 달라졌어요. 처음엔 진짜 나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점점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지, 그게 사랑이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은 내 통장도 들고 있었어요. 계좌에 뭐 들어오면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고. 서류 같은 것도 소영이가 자꾸 도장 찍으라고 해서 방 안에 흐르는 선풍기 소리만이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덮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폭력만이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경제적 착취였습니다. 하민이는 잔뜩 움츠려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큰일 난 거죠? 아니, 잘못한 건 너 아니야.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게 될 거야. 아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어스름한 가로등 불빛이 거실을 아련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순간 수납장에서 오래된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 조종사 시절에 들고 다니던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개의 중요한 서류와 수첩, 명함, 그리고 퇴직할 때 받은 작은 메달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달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정태섭, 대한민국 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 눈빛이 변했습니다. 부푼 여름바람이 창문을 밀어내듯 뜨거운 결심이 가슴을 채웠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로서 싸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민이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습관이 몸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마치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던 일을 꺼내듯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데우려 했어요. 하민아, 그냥 앉아. 아빠가 할게. 괜찮아요. 된장국 끓여야 하거든요.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거. 말하다 말고 아들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그제야 여기가 아버지 집이라는 걸 다시 떠올린 듯 했죠. 그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사람 말을 그대로 믿고 지시에 충실했던 아이. 그 특성 때문에 세상이 하민이를 더 쉽게 다치게 했던 겁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작은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민이는 그 빗줄기를 손가락으로 가로질러 보며 잠시 웃었습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민아, 혹시 내 통장, 인터넷 뱅킹 아직 쓰고 있니? 네. 근데 요즘엔 거의 안 써요. 장인어른이 대신 확인하셔서 핸드폰을 켜고 은행 앱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여느 때처럼 단순했습니다. 하민이의 생일 4자리. 잠금이 풀리자 계좌 화면이 떴습니다.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출 잔액 1억 7,800만 원. 하민아, 이게 뭐야? 언제 이렇게 빌렸어? 아들은 놀란 얼굴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았나요? 전 분명 처음에 500만 원만 빌렸는데요. 그 뒤로 1,000만 원 더. 근데 이후엔 잘 모르겠어요. 통장도 안 들여다봐서.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냉정하게 정리해야 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질문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능한 부드럽게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하민이가 더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민아, 혹시 소영이나 장인어른이 무슨 보험 서류나 계약서 같은 거 보여주면서 사인하라고 한 적 있어? 많아요. 매장 오픈 준비하면서 필요하다면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하민이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여름 매미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그중 일부는 소득공제 동의서, 사업자 통장 관련 문서, 그리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험이나 투자 계약서 같았던 종이들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영이 오빠도 거기 같이 살아요. 오빠, 같은 집에? 네. 처음엔 잠깐 있다 간다고 했는데 제 방을 써요. 저는 소파에서 잤어요. 이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민이의 집에서 그가 소파에서 자고 소영의 오빠가 그의 방을 차지했다니. 하민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밤에 소영이가 오빠 방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처음엔 무슨 얘기 하나 싶었는데 웃음소리도 들리고 둘이 되게 친했어요. 제가 뭔가 오해한 건가요?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착취를 넘어선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가족 단위 착취였어요. 소영이랑 어떻게 만났니? 천천히 물었습니다. 하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카페에서요. 제가 커피 마시러 갔는데 소영이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책 읽고 있었는데 그 책 좋아한다고. 그 카페가 장인 서창우가 운영하던 카페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영이 처음에는 무척 친절했고 하민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고 해요. 결혼은 만난 지 6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 신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사기죄와 강요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게다가 피해자는 판단 능력이 느린 상태의 약자였죠. 이걸 설계한 사람이 누구든 처음부터 하민이를 돈줄로 삼을 작정이었단 뜻입니다. 저는 곧장 서랍장에서 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파란색 하드커버 노트, 비행 일지를 적던 노트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대출 잔액 및 일자,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서명 유도 시점, 장인과 소영의 태도 변화 시기, 소영 오빠의 동거 여부, 그리고 가장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서창우, 그자를 조사한다. 이름이 적히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지점이었어요. 거실에 있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지만 이런 기본 검색엔 충분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아파트에 울렸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서창우, 사업자 등록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몇 개의 폐업된 회사명들이 떴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북상생 네트워크주. 도메인이 이미 폐쇄된 사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익숙했어요. 하민이 결혼 초기에 장인이 카페 오픈 준비 중이라며 출퇴근하던 그 건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다. 더 깊이 파고들자 같은 이름의 과거 사업체가 또 나왔습니다. 2012년 투자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피해자 대부분은 노년층 또는 경계성 지능 장애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면서도 손끝이 저릿해졌어요. 그가 누구를 노렸고 왜 우리 아들인지를 이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창문에서 반사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굳은 표정, 그리고 깊은 주름. 그 순간 내 자책이 밀려왔어요. 결혼을 허락한 내가, 집을 마련해준 내가, 심지어 결혼식 날 장인의 얼굴을 보며 안심한 내가 가장 큰 방조자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민이가 오후에 잠시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집 서재에서 법률 서적을 몇 권 꺼냈습니다. 공군에 있을 때 상담하던 법무관으로부터 받은 책들이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관련 조항들을 확인했어요.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제350조 공갈죄. 또렷한 조문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하민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 전화 꼭 받아. 아직은 그 아이가 감당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그 오래된 건물, 상생네트워크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주변 편의점 직원에게 물으니, 아, 그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요? 요즘은 주말에도 오던데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밤 공기가 후덥지근했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차로 돌아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작지만 정확한 녹음 앱 비행 미션 브리핑을 기록하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름 밤하늘에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강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어두워서였을까요? 제가 오늘 밤 준비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내 아들의 삶을 망가뜨린 그 남자의 입,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올 결정적인 자백.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쉬는 날이지만 그가 쉴 리 없다는 예감은 정확했어요. 양복을 입고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문 안쪽에 누군가가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넥타이를 단단히 매고 있었어요. 더운 여름날의 양복은 불편했지만 필요한 무장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저를 향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서창우 대표님 계신가요? 혹시 성함이? 정태섭입니다. 가족 문제로 왔습니다.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내 냉방이 잘 가동되고 있었지만 등줄기는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몇 초 후 문이 열렸고 낯익은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창우. 그는 제 아들을 때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표정은 여유로웠고 눈빛은 늘 하민이를 보던 그 가벼운 시선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사돈. 이런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하민이는 괜찮습니까? 그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얼굴 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물론이죠. 안쪽으로 오시죠. 안쪽 회의실로 들어가자 벽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격려 문구들이 붙어 있었고 긴 테이블 위에는 브로셔와 상생 투자 성공 사례라는 파일들이 놓여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서서히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앉히더니 자연스레 커피를 따랐습니다. 하민이 갑자기 데려가셔서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소영이가 울면서 전화했더군요. 무슨 오해라도 있으신 겁니까? 그의 연기는 능숙했지만 저는 가방을 열고 종이 서류 4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서류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회의실의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대출 내역서, 상생 네트워크 계좌 입금 내역, 하민이 명의로 된 강제보험가입 동의서 4본, 소영 오빠가 전입신고한 서류 4본. 그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훑었습니다. 눈동자가 서서히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비좁은 회의실 안에서 에어컨 바람만이 차갑게 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천천히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꺼내 올렸습니다. 이건 뭔지 아시겠죠? 녹음기. 네. 오늘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남을 겁니다. 그제야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그의 얼굴 절반을 붉게 물들였어요. 사돈, 이건 좀 너무 민감하게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하민이 쪽에서 먼저 사업 제안에 관심해. 하민이는 청각 처리 속도가 느린 아이입니다. 문장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걸 알고도 당신은 수십 장의 계약서에 서명을 받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질렀죠.
그는 자리에서 약간 뒤로 물러나며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어른으로서의 훈육이었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필요 없잖아요. 그 애 좀 답답하잖아요.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아이는 느린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느림을 이용한 겁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경계하는 기색이 눈에 보였어요. 회의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긴장감 속에 울렸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뭘 할지 결정하라고 하려고요.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는 비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손목시계를 천천히 푸른 노트 위에 올려두며 말했어요. 나는 30년 동안 대한민국 공군에서 전투기를 몰았습니다. 치명적인 위험 속에서도 침착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순간 서창우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석양빛에 붉게 물들었던 얼굴마저 창백해졌어요. 군인이셨어요? 공군 장교로 퇴역했습니다. 하지만 제 전우들은 지금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고위직에 있습니다. 당신의 사기 행각과 폭력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히 취약한 상태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뒤로 젖혔고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짙어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떼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사돈, 우리 대화로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을 돈으로만 본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세상 전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제는 나도 조용히 살 생각 없습니다.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고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회의실을 서성이던 그가 마침내 멈춰 섰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미 늦었습니다. 회의실 벽에 걸린 시계가 7시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녹음기에 작은 적색 불빛이 깜빡였어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창우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가락 끝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제발 사돈. 합의만 해주시면 모든 거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돈도 다 돌려드릴게요. 이자까지. 아니, 2배로라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조용히 잘랐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훼손한 건 내 아들의 자존감이고 내 가족의 평화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회의실 창문에 비친 두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사무실 불빛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가방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뒤돌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일은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제 행동은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공군에서 습득한 작전 수행 능력이 이때 빛을 발했어요. 첫째,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둘째, 국방부에 있는 전 참모총장 출신 선배에게 연락해 사건의 심각성을 전달했습니다. 셋째, 공군 법무관 출신 동기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가진 최대 무기는 정보력이었습니다. 서창우의 과거 사기 전력을 모두 발굴해서 이번 사건과 연결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전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일했고 다른 한 명은 경찰 수사과에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하면서도
이 사건이 적절한 주목을 받도록 조치했어요. 여름 햇살이 민원실 창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어요. 정태섭, 혹시 공군 대령 맞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아, 선배님 진짜 존경했습니다. 저 공군 헌병 때 있을 때 선배님 비행 시범 봤어요. 그 말에 잠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며칠 후 서창우는 사기 및 강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소영은 공범으로 불구속 수사 대상에 올랐고 그녀의 오빠도 계약서, 강제 서명 및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사망이 확대되면서 이들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하민이처럼 판단력이 느리거나 취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번에는 그저 경제적 사기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로 수사가 확장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소식을 듣던 하민이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그 아이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점점 등이 펴지는 게 보였습니다. 결혼했던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민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걱정 마. 그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 내 재산이야. 하지만 대출금은 내가 직접 서명한 부분만 책임을 지게 돼. 나머지는 서창우가 불법적으로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취소 절차를 밟을 거야. 이 말에 하민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제출된 증거가 하나둘씩 누적되자 끝내 소영의 오빠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하민 씨가 그렇게까지 약한 사람인지.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고의적으로 약자를 선택한 가해자의 전형적인 기만이었습니다. 약한 게 아니야. 저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을 악용한 건 당신들이에요. 수사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 소영과 그 오빠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고 서창우가 이끄는 조직적 사기단의 주요 멤버였습니다. 그들은 취약한 사람들과 결혼해 재산을 갈취하는 것이 주된 수법이었어요. 하민이는 이 사실을 듣고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속았는지 깨달은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검찰의 구속 기소가 확정된 날, 저는 하민과 함께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심리상담센터로 들어서는 하민이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전문의는 말했어요. 지금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명확합니다. 단순한 트라우마를 넘어서서 현실과 감정의 연결이 끊기는 구간도 있습니다. 치료엔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최소 1년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옆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회복엔 큰 힘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나오는 길, 병원 복도는 햇살로 가득했어요. 창문으로 비치는 빗줄기 속에서 하민이의 얼굴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민아, 다시 부산에 가고 싶니? 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난 그냥 여기 있을래요.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요. 그 대답 하나에 그간의 죄책감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름 끝자락의 소나기였습니다. 몇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창우는 사기단 총책으로 밝혀져 7년형을 선고받았고 소영과 그녀의 오빠는 각각 3년과 5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마주친 서창우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어요.
그저 늙고 지친 사기꾼의 눈빛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낭독할 때 저는 하민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인지적 취약성과 의사결정 능력 저하를 인식한 상태에서 장기간 경제적 심리적 착취를 지속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백한 범죄이며 이러한 범행을 조직적으로 반복해온 점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혼인관계를 형성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판장을 나오는 길 하민이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어요. 판결 이후 법원은 하민이 명의로 된 불법 대출 상당 부분의 무효를 인정했습니다. 500만 원과 추가 1000만 원만 하민이의 책임으로 두고 나머지는 서창우의 사기 행위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었죠. 하민이의 집은 온전히 그의 재산으로 확인되었고 소영과의 이혼 절차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공군 시절 인연으로 만난 퇴직 판사 한 명이 하민이의 이혼 소송을 무료로 맡아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하민이는 어떤 재산 분할 책임도 지지 않고 깨끗하게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하민이는 천천히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낯선 사람 앞에선 말이 적지만 창밖 풍경을 보며 예쁘다는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로 돌아왔어요. 저는 퇴직 이후 생각했던 항공 관련 사업 계획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대신 발달 지원 및 경계선 지능을 가진 성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센터 설립에 나섰습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고 공군 전우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어 블루스카이 법률지원센터라는 간판을 달던 날 하민이는 제 옆에서 손에 든 페인트 붓으로 조심스레 벽을 칠하고 있었습니다. 하민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내가 상담 도우미로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처음엔 머뭇거리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나 도와줄래요. 나처럼. 힘든 사람한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아들은 이제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도 책상 위엔 그때 고발장 초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퇴직할 때 받았던 작은 메달이 놓여 있습니다. 정태섭. 대한민국 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 이제 그 메달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그건 제 아들을 지킨, 그리고 또 다른 하민들을 지켜낼 정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상담센터에 첫 내담자가 찾아왔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40대 여성과 그의 노모였어요. 하민이가 처음으로 접수를 담당했습니다. 조금 더듬거렸지만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쳤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버지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떨리지만 강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풍경이 보였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상처는 아물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은 진실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는 용기가 때로는 세상을 바꾼다는 진실을. 그리고 그 어느 날 상담 중이던 내담자 한 명이 문득 물었습니다. 정 선생님 실례지만 이 센터 이름이 왜 블루스카이인가요? 저는 창가에 서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석에서 본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르니까요. 구름과 폭풍 위에는 늘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하민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